예, 그러면 이어가지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법조문을 보시면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다. 이 347조의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우리가 아까 이 사기죄에서 기망을 설명했었는데 기망은 사람에 대한 기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닌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과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지 않고 현금을 취득하지도 않은 채 예금 계좌 간의 이동이나 대체 송금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과 유초적용금지 원칙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법적 불기비가 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행위 태양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만 문제됐고, 내가 실제로 정상적인 명령을 입력하는데 권한이 없이 정상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2001년도에 12월 29일 날 또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행위 태양에다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것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권한 없는 무권한 자의 사용 부분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주체는 문제 없죠. 자, 객체는 여기 보면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만, 순수한 이득죄라는 얘기죠. 재물이 빠져 있고 재산상 이익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이게 원래 있던 거고, 추가된 게 뭐냐, 권한 없이 여기 보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겁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에 나올 때 논점이 되는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해요. 근데 정상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타인의 현금 카드를 절취해가지고 현금 카드에서 비밀번호나 계좌 번호를 안 다음에 그걸 현금 카드나 계좌를 통해 가지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계좌 이체 시킨 경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건요? 계좌에 정상적인 명령을 입력했기 때문에 허위의 명령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타인한테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예금 계좌라든가 아니면 예금 통장을이나 현금 카드를 탈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권한 없이 정상적인 정보를 입력 변경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볼 때 보통 그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컴사기다 알면서 컴사기는 어떻게 성립하는 범죄를 할 때 컴사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하고 끝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서 행위의 어떤 중요한 행위 태양은 뭐예요?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행위 태양을 했을 때는 컴사기는 이러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행위 태양으로 처벌하는 범죄인데, 본 사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좀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로서 재산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경우에도 컴퓨터를 사용한 재물의 취득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객체에서 재물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현찰을 인출받은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컴사기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은 컴사기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로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컴사기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물은 절대 포함될 수 없다. 현찰이라고 현금이라고 하는 재물은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 표준 판례 보시면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계좌 이체하는 행위의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거다. 현금을 인출하는 건 뭐예요? 인출하는 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가 되는 겁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 만약에 절취한 타인의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계좌로부터 내 계좌로 이체하면 뭐요? 그거는 제한상 이익을 이체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험사기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 보시면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계좌 이체를 한 행위는 험사기죄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고 나오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놓고, 한편 위 계좌 이체 후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출한 행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에서 이러한 현금 인출이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것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면은, 자, 어떤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했어요. 즉 갑이 신용카드를 절취해가지고 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 이게 뭐 CD기에다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여기서 이 갑의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해서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CD기에서 자기의 계좌로, 그러니까 결국 이 CD기를 통해서 이체하지만 실제로는 뭐요?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계좌로 이체시킨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체시킨 거는 험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체가 여기 돈이 들어와 있어. 여기 재산상 이익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인출하는 거. 인출을 누가요? 갑이 인출하죠. 인출하는 건 이거는 무죄라는 겁니다. 왜? 이거 인출한 거는 이 계좌는 갑의 계좌이기 때문에 갑의 계좌에서 자기 카드로 자기가 빼는 거기 때문에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CD기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그냥 현금을 인출한다. 현금을 인출하면 뭐예요, 이거는 판례 열 때 이거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왜 절도죄가 성립하냐? 이 CD기 관리자의 의사가 있는데 관리자의 의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을 요구했을 때 돈을 주겠다는 의사가 관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넣어가지고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때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한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입장을 명확히 이해해두고, 그렇기 때문에 농담 삼아 그러죠. 타인의 신용카드로 CD기에서 돈 찾으면 뭐예요? 돈 찾으면 절도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컴사기가 되는 거죠. 컴사기 되고 여기 인출하는 건 무죄가 된다. 자, 컴사기는 몇 년입니까? 컴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다음에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죠. 절도보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 현재 신용카드 사용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 계좌 이체한 거는 신용카드의 현금 기능을 사용한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용카드 범죄 갔을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판례 111페이지 두 번째 판례도 보시면은 형법 347조의 이 컴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의 분명한 이상 이를 컴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 무슨 죄가 되냐? 절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됐고, 그 다음 판례도 뭐 그 정도의 판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과 같이, 그럼 과연 여기 CD기의 의사, 이 CD기 관리자의 의사가 뭐냐 했을 때, CD기 관리자의 의사는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금 인출을 요청한 경우만 주겠다는 의사라고 판단하면은 절도죄가 되는 거고, 아니다, 그냥 관련돼 가지고 정상적인 신용카드, 이 CD기 관리자는 신용카드가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거지, 그 입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관리자인 것을 심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사를 그렇게 본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컴사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판례는 뭐 명확하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는 것처럼 그 112페이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 판례와 같이 타인 명의를 모형한 경우에라 타인의 카드를 부정상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절도죄를 구성하는 데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이 있다는데 긍정설이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거기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처럼 비록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소진일 것을 전제로 현금을 내주겠다는 의사, 그것이 뭐다? 그것이 현금 관리,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다는 겁니다. 밑에 표준 판례를 보시면 표준 판례도 판시상만 봐보세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는 부탁과 함께 그 현금을 건네받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된 사항인데, 요거는 컴사기가 성립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컴사기 관련돼가지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갑이 을한테 5만 원인가? 3만 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3만 원 인출을 갖다 부탁했어요. 근데 을이 가서 희딕에서 5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얘한테 3만 원을 준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5만 원 인출한 행위가 과연 컴사기냐 아니면 일반 절도죄냐 관련 논란이 된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컴사기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표준 판례는 그걸 나타낸 건데,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자세히 보니까 지금 2만 원을 건네주고 3만 원을 취득한 거네요. 113페이지에 그 원심 판결 말고 가운데부터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대법원은 보면 비추신 부분에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5만 원을 인출했을 때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때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다. 얘가 인출을 5만 원 인출했는데 3만 원만 인출을 부탁받았다. 그러면 3만 원 인출 넘는 2만 원은 뭐요? 2만 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347조 2 컴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만 원 인출해달라 할 때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인출한 것보다, 그거는 인출 부탁받은 걸 넘어서 하는 것은 그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그 전체 금액의 나머지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4페이지 나와 있는 대법원 2010년 9월 9일에 선고된 2008도 128 판결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도 거기 보처럼 절취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것 관련돼가지고 검사가 이제 이것이 컴사기다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간행된 판결도 아니고 안 나온 판결인데, 관련돼가지고 그 판단 부분 봐보세요. 휴대전화기의 사용이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처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본 원심을 긍정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컴사기도 기본적으로 뭐냐? 컴사기도 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이렇게 이게 사기치에서 말하는 거의 기망이죠. 자, 기망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 사기죄는 뭡니까?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행위를 하고 뭐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취득이 있어야 되는 사기죄인데, 컴사기도 최소한 컴퓨터한테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 그럼 입력하면 컴퓨터는 착오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착오를 일으킨 컴퓨터가 최소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처럼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되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아니라 그냥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람의 처분행위, 사람이 어떤 처분행위가 개입되면 그때는 일반 사기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일반 사기죄고, 최소한 컴퓨터에 이런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컴퓨터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컴퓨터 사기로부터 어떤 처분행위를 하는데 이 처분행위가 컴퓨터가 한 거다. 얘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사기고 그것을 사람이 했다. 처분행위인 사람이 했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판례 보시면 기계와 인간의 차이로 인해 도입된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사기죄에서의 파생 구성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컴퓨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해석론이다. 자, 근데 그 판결 요지 보시면은 굵은 표시부터 보면 정보 처리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하다. 얘가 이런 부정한 명령을 해가지고 여기서 관련된 게 뭐야 이게? 얘가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정보 처리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정보 처리에다가 재산 처리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여기에 사람이 개입되면 그거는 바로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나 제3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의제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개입하면 그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재산상 이익 취득과 기수 시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럼 컴사기에서는 언제 이익을 취득한 거냐? 그 기수가 언제 된 거냐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계좌 이체를 했다. 그럼 어떻게요? 입금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해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계좌 이체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건 기수에 이른 거고 나중에 뽑아가고 안 뽑아가고는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이미 그때 기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물죄와의 관계가 있는데 뭐 통화를 동일한 액수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하지만 예금 계약의 성질상 금전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음으로써 작물로서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것을 보고 밑에 판례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컴퓨터 사용 사기죄 범액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인출된 현금은 작물이 될 수 없다. 아까도 그랬죠. 아까 그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행위는 뭐예요? 그거는 컴사기로 얻은 것으로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고 그걸 계좌에서 내가 빼가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작물죄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바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득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사기죄인데 준사기는 내가 기망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기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정도, 차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준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강간죄에서도 내가 폭행 협박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그런 한거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행 협박을 안 썼는데도 상대방이 빠져 있는 경우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준강간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준사기도 기망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망행위를 하지 않고 이미 상대방이 차고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준사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됐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입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뭐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를 한 경우는 전화기는 유료 자동 설비가 아니므로 그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료 자동 설비가 아니므로 348조의 이 성립이 부정된다.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만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준 판례 하나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를 절취해가지고 전화 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중전화 카드가 없죠. 공중전화 카드가 없는데 옛날에는 공중전화 카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중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타인의 카드를 가지고 전화기에 넣고 전화했다 할지라도 뭐요? 이걸 무료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절취당한 사람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구성하지 않는다 하는 그 전원합체 판결의 표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죄 관련돼 가지고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데 표준 판례를 보시면은 자, 부당이득죄는 뭐냐? 상대방의 어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때 처벌을 하는데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표준 판례 보시면은
판사항에 형법 349조의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득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일명 알박기 사건에 대해서 알박기가 과연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판례인데, 그 표준 판례도 그렇고 그 밑에 판례도 그렇고 알박기가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보면 여러분 전문 보시면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의 공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공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한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해야 할 신입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쟁 질서와 여기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 했다고 무조건 부당이득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요 사안은 그 피고인이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 부지 중에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사업의 시행사한테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한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판결은 이제 40배가 넘는 매도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박했다고 무조건, 물론 알박기 한 경우에 부당이득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박했다고 무조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표준 판례로 선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간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 해약을 빙자하여, 판시상 보면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 해약을 빙자하여 그 예금을 편취하였다면 그 예금의 소유권은 소비 기탁으로 은행에 귀속되어 있다. 사기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고 은행이다 하는 그 정도의 친족간의 특례 문제로고, 표준 판례 이제 마지막에 표준 판례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다수인이 등장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다 그래가지고, 자, 거기 보는 것처럼 이 판례는 저번에 봤던 판례와 똑같죠. 그 할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경우, 그 경우에 그 은행도 피해자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케이스니까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확인하는 판례로서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범죄에 관련된 판례 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신용카드에 관련된 판례 태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갈죄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머지 부분을 쭉 봐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와가지고 공갈죄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신용카드 범죄 전까지, 즉 사기죄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